얼마나 있으면 충분한가? 이것은 우리의 삶의 여러 영역에서 분별력이 생길 수 있고 또 실현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인생의 목표와 소명을 제공하는 현실적인 척도가 된다고 하네. 남들은 신경 쓰지 말고 충분함에 대한 나의 정의를 내려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제프는 무엇이거나 간에 나에게 넘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 그리고 어느 정도면 충분한지 정의하는 그 여정의 첫걸음으로 이 사람은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것이 냉장고 비우기야. 시장을 보지 않고 며칠이나 견딜 수 있을까 실험을 해보았는데 우유는 예외로 하고 정확하게 자기 가족 4명이 하루 3끼를 먹으면서 7주를 지냈다고 하네. 너는 며칠을 시장 보지 않고 견딜 수 있을 것 같아? 냉장고에 뭐가 들어있는지, 냉동실에 뭐가 들어있는지 잔뜩 쌓아놓고도 먹을 게 없네 하는 그런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볼 기회가 되겠지?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작은 실험들을 소개를 하는데 제프는 여기에서 그것을 사회적 실험이라고 이야기해. 사회적 실험에 여러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프가 약혼했을 때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요청의 힘이라는 것이야. 약혼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녁 식사에 초대해 주었고 식사 후에는 우리가 뭘 해줄까 하는 질문을 던졌다는 것이야. 그때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이 제프는 졸업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신혼집에 물건이 하나도 없다. 혹시 집에 처분하고 싶은 가구가 있다면 대신 처리해 드리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렇게 해서 거절당한 경우는 딱 한 번. 그리고 소파, 협탁 3개, 새 침대, 세탁기, 조명기구, 책장까지 모두 준비되었다는 것이야. 그리고 고등학교 때 팀별로 이쑤시개 한 통과 바꿀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하는 물건 찾기 게임을 했다고 하는데 팀으로 나누어서 이쑤시개 한 통을 들고 동네를 한 바퀴 돌았을 때 첫 집에서 이 이쑤시개와 바꿀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이렇게 해서 바꾼 것들이 통조림 수퍼, 마카로니 한 봉지, 또 그것을 가지고 다른 집에 갔을 때 양초나 낡은 수건, 그리고 지하실에 박혀있던 거림, 또 주인의 마음에 들지 않는 액세서리까지 그랬는데 이 팀들이 출발점에서 시작해서 다시 출발점에 돌아왔을 때에 친구들의 손에 있었던 것은 소파, 골프 가방, 탁구대, 잔디 깎는 기계, 그리고 정말 사기도 힘들었던 그 당시에 사기도 힘들었던 전기 파리채까지 있었다고 하네. 역사의 길이 남을 부자인 존 록펠러는 어느 정도면 충분합니까? 라는 질문에 아주 조금만 더 많이 있으면요 라고 대답했다고 하네. 어때? 너는 얼마나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해? 에슐리라는 사람의 실험이 있어. 이 사람도 정말 대단한 것 같아. 나는 내가 입은 옷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야. 에슐리는 옷장에 넘치는 옷을 보면서 매일 하나씩 입기로 생각했다는 거야. 그래서 같은 옷은 2번 입지 않고 며칠이나 버틸지 실험을 했는데 실험 기간 동안에는 새 옷을 구입하지 않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옷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도 않고 그래서 며칠이나 견딜 수 있을까 했는데 며칠이나 있었을 것 같아? 이 사람은 첫 번째 옷에서 시작하면서 매일 하나씩을 갈아입으면서 실험을 하게 돼서 한여름에 틀옷을 입기도 했다는 것이야. 그러면서도 실험을 계속했는데 정확하게 156일을 입었다고 하네. 이 실험이 끝난 후에 옷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바뀌어서 옷은 구입하는 것이 70%를 줄이게 되었고 또 새로 사는 옷도 25%만 새 옷을 사게 되었다고 해. 그리고 뚜벅이 프로젝트도 있어.
레슬리 커트라는 사람이 출근 도중에 차가 고장이 났다는 것이야. 그래서 견인차를 기다리면서 고민을 했다는 것이야. 고치려면 돈이 얼마나 들지? 새 차를 사게 되면 어떻게 되지? 이렇게 고민하다가 결론은 차를 없애고 걸어 다녀야겠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겠다. 급하면 이웃에게 부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린 결론. 힘들기는 하지만 안 되는 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이 사람은 실험 후에 했는 말이 뭔가 하면 꼭 필요한 것과 편리한 것. 내가 차가 정말 꼭 필요한가 아니면 편리한 것인가. 이 물건이 꼭 필요한가 아니면 필요한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었다고 하네. 그리고 이어서 충분한 시간에 대해서. 시간이 남는 날은 평생 오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잘 지내는가, 바쁘게 지내는가가 같은 답이 아니라는 것이야. 무조건 행복할 것이라는 책을 쓴 저자는 현재를 즐기고 행복하게 살자고 강조를 했다는데 현재 행복할 수 있으면 미래의 나를 기다리고 있는 행복에 기대치를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야. 그리고 시간은 돈이다. 사람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우리는 시간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한다고 이야기해. 바쁘다는 말을 달고 다니는 사람은 지금은 당신이 필요 없다고 하는 말하고 같다고 하네.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집중할 수 없다면, 집중하고 싶다면 나는 덜 바쁘기로 작정해야 한다는 것이야. 끼리끼리라는 말 있잖아.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 이거는 다 아는 것이지만 우리는 여기서 끼리끼리를 정의할 때 나보다 수준이 조금 높은 사람, 뭐 지적이든 뭐 경제적이든 어떤 면에서든지 나보다 조금 높은 사람하고 어울리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제퍼는 그런 뜻으로만 하는 말은 아니야. 그 이유는 나중에 뒤에 나오거든. 그리고 외출 금지 훈련이라는 게 있어. 훈련은 훈련을 낳는데 어느 한 분야의 훈련을 시작하게 되면 다른 분야의 훈련도 같이 따라온다는 것이지. 외출 금지라는 것은 내가 일상에서 분주함을 내려놓을 때 사람은 정직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야. 혼자 있는 시간은 이기적인 시간이 아니고 삶의 초점을 맞추기 위한 시간이라는 것. 그리고 사람을 만날 때 의도성 있는 관계가 더 좋은 관계라고 말하고 있어. 그리고 잠시 멈추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은 새로운 시계, 세계가 아니야 세상, 새로운 시계로 사는 법은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기회를 말할 때는 어떤 뭐 성공의 기회 이렇게 갖다가 붙이는데 여기에서 기회라는 것은 세상에서 기회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내 앞의 작은 사람에게 집중할 수 있는 것. 그것을 기회라고 말을 하네. 내 앞의 지극히 작은 사람을 위한 시간. 그래서 기회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받은 선물이라고 말해. 그래서 누군가는 적은 기회를 가지고 누군가는 많은 기회를 가진다고 하네. 그리고 이 말이 되게 나에게 많이 와닿았는데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단어 무엇이라고 생각해? 잠깐 한번 생각해봐.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단어. 여기서는 yes, no라고 말하고 있어. yes를 많이 할수록 우리의 통제권이나 즐거움은 줄어들고 no를 많이 할수록 우리가 약속하는 헌신은 줄어든다는 것. 거절이 두려워서 또는 다른 사람의 마음에 들고 싶어서 애매하게 대답하거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나 대신에 yes나 no를 결정하고 우리를 이용한다는 것이야. 조금 생각해 볼 문제이긴 하지. 그리고 이 제프의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언급했는데 이것을 생각하면서 들으면서 좀 부모로서 반성하게 되는 부분은 있어. 이 제프는 12살 때에 비디오 게임을 사고 싶어서
신문 배달을 시작했다는 것이야. 미시건 주 랜싱에서 6년 동안 신문을 배달했는데 일주일 내내 아침 7시 이전에 일어나서 수백 집의 신문을 돌렸다는 것이야. 문제는 아버지가 첫날부터 나를 깨워서 함께 배달을 돌아주었다는 것. 내 기업가 정신을 북돋워 주면서. 정말 대단한 아버지이지 않나? 그리고 또 하나, 블랙 프라이데이의 할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매장 관리자와 회사 대표는 블랙 프라이데이 할인으로 소비자들의 구매를 촉진시켜서 한 해를 흑자로 마감하기를 기대한다는 것이야. 쌓여있는 상품을 재고 처리한다는 것이지. 때때로 소매업자들은 손해를 만회하려고 우리에게 없는 돈까지 쓰라고 부추긴다는 것. 그래서 결국 소비자는 적자가 되고 기업은 흑자를 기록한다는 것이야. 우리 인생에서도 흑자 인생인지 적자 인생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는데, 줄 수 있고 주려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부자이고 흑자 인생이라고 강조를 해. 이 흑자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는데, 어느 날 제프가 외출했다가 돌아오니까 집이 엉망이었다는 것이야. 집에 도둑이 들었다는 것이지. 주변 사람들에게, 막 동네 사람들에게 혹시 우리 집에 누가 왔다 갔는지 묻기도 하면서 경찰서에 이제 신고를 하고 현관에 앉아서 경찰을 기다리면서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깨달은 것. 나는 흑자 인생이구나 하는 것이었다고 해. 물건은 복구 가능하다는 것이지. 내가 잃어버린 것, 내가 도둑맞은 것, 그 물건은 복구 가능하기 때문에 나는 흑자 인생이라는 것. 난처해서 화나고 속상해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흑자 인생이라고 긍정적일 수 있는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 생각했거든. 그리고 잠자는 기프트 카드를 깨우기라는 프로젝트가 있어. 아는 사람이 결혼식 피로연에서 처음 만난 사람들과 식탁에서 이제 식탁 테이블에 함께 앉게 되었는데, 이 또 제프가 실험 정신이 또 작동을 했다는 것이겠지. 대화 도중에 기프트 카드를 모아서 좋은 일에 쓰겠다고 이야기하니까 같이 앉은 사람들이 아무 의심도 없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프트 카드를 주었다는 것이야. 각각의 카드에 남은 잔금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 기프트 카드가 모여서 큰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 어떤 카드에는 1점 몇 달러, 어떤 달러에는 3달러, 4달러 이 정도밖에 없었지만 각각 개인의 그 기프트 카드를 현금으로 인출해가지고 좋은 일에 쓰기 시작을 했는데, 기프트 카드 기브닷컴이라는 웹사이트가 만들어지기까지 했다는 것이야. 그래서 세상을 바꾸는 작은 실험들, 사회적 실험이라고 하는 이 작은 실험들이 정말 사람들을 향한 따뜻한 마음만 생기게 되면 사람들은 더 많이 주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지. 우리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에 따라서 관점이 철저히 달라진다는 것이야. 그래서 우리는 또한 인맥 관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보기 위해서 완전히 다른 사람들과 시간을 보낸 적이 있는가 묻고 있네. 이 사람이 이렇게 다른 관점을 보게 되면서 그 사회적 실험을 하게 된 예로서는 아까 말한 옷을 하루에 한 번씩 갈아입기 이런 실험도 있었지만 또 다른 것들로 버려지는 현수막으로 가방을 만들어서 팔았는 경험도 있고, 또한 어떤 사람들, 브라이언이라는 어떤 사람은 좋은 일에 대해서 입으로는 그만 떠들고 정말 좋은 일을 시작하자 이런 열정으로 천막촌에 있는 노숙자들과 꾸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야. 그리고 창고에 버려진 고장난 자전거 또는 길가에 버려진 자전거를 모아서 깨끗이 고쳐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활동도 했다고 하네. 그리고 서랍 구석에 버려진 오래된 열쇠를 모아서 나눔의 목걸이를 만들었다고 해. 이것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목걸이라는 것이야. 그래서 이 목걸이를 팔기도 하고 선물하기도 하는 그런 실험도 있었다고 하네. 그리고 또 하나 미션이 있는 식사라는 게 있어. 10사람이 한 달에 한 번 만나서 식사를 하는데 식탁 위에 $100씩 내놓는다는 것이야.
개인에게 100달러가 큰 돈은 아니지만 10사람이 모여서 의논을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눈다는 것이야. 우리 주변에 이 돈이 필요한 곳이 어디가 있을까? 그래서 각각 어느 곳에 기부할지 2분간 소개를 하고 그 소개 후에 투표를 해서 결정된 곳에 기부를 한다는 것이야. 그리고 깨끗한 손이라는 실험도 있네. 데렉이라는 사람이 난생 처음 호텔에 갔다는 거야. 그리고 비누를 가지고 정말 온몸을 깨끗하게 씻고 기분이 좋아졌다가 볼 일이 있어서 밖에 나갔다가 돌아오니까 자기가 쓰던 비누가 없어지고 깨끗한 새 비누가 놓여 있어서 깜짝 놀라서 내가 뭘 잘못했나? 호텔에서 감시를 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호텔 측에 비누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했다고 하네. 그래서 호텔 측에서 아니라고 마음껏 사용하라고 했다는 것이야. 그런데 이 데렉이라는 사람이 남은 비누에 대해서 생각을 했다는 것이지. 수많은 호텔의 투숙객들이 쓰다 남은 비누를 모아서 난민 수용소에 보내면 어떨까 하는 생각. 그래서 생긴 것이 국제 비누 프로젝트라고 하네. 미국의 460만 개의 호텔 방에서 줄 잡아서 260만 개의 비누가 매일 버려진다는 것. 국제 비누 프로젝트는 시작부터 힐튼 호텔을 비롯해서 300군데가 넘는 호텔과 협력해서 계속 이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고 하네. 그리고 차를 씻는 거. 세차 한 대당 깨끗한 식수를 먹지 못하는 한 사람에게 하루치 식수를 제공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어느 세차장의 주인이 시작을 해서 이게 그 주변의 캠페인으로 벌어지기 시작하고 또 다른 지역 사회로까지 퍼져갔다는 것. 이 사회적 실험, 이것들이 정말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 많지만 또 돌아보면 우리가 일상에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많은 것들, 우리 일상생활 할 수 있는 많은 것들. 그래서 우리에게 충분한 것으로 우리 주변 사람들을 또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했거든. 이 사람이 이것들을 시작한 것, 얼마면 충분한가를 생각하게 된 것은 자기 자신하고 정반대의 인생을 사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일반적인 그냥 부부가 직장 생활을 하는 건강한 일반인인데 자기하고는 정반대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니까 노숙자시 노숙자. 1년 365일 일자리를 구하러 다니는 노숙자 같은 인생을 사는 클레런스라는 사람을 만나면서부터인데 이 클레런스라는 사람은 이 저자가 이스트 애틀랜타 빌리지로 이사해갖고 이사한 날 첫날에 2시간도 되지 않아서 이 집에 초인종을 누른 남자라고 하거든. 그래서 뭐 도와줄 게 없을까요? 이렇게 이웃 사람으로서 이제 도와줄 게 없을까? 이렇게 시작된 관계인데 이 사람은 그 이후로 수시로 이 집에 초인종을 눌러서 일자리를 부탁하기도 하고 또 먹을 것을 요청하기도 하고 또는 뭐 옷 같은 것을 부탁하기도 했는데 약간 기울어진 게 아니지. 일방적으로 뭐 이 제프가 주는 상황이잖아. 이런 관계 있지만 좋은 이웃으로 지냈다고 해. 어느 날은 이제 두 사람 사이에 일화를 이야기하는데 어느 날은 이 클래런스가 와서 제프한테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하더니만은 전화로 음성 메시지를 남겼다는 것이야. 자기가 들으니까 어떻게 남겼는지 하면 앞으로는 이 번호로 연락을 하면 내 친구 제프가 나를 바꾸어 줄 것이라고 음성을 남기더라는 것이지. 그리고 또 어느 비가 오는 굉장히 쌀쌀한 날 저녁에 초인종을 눌러서 나가보니까 이 클래런스가 비에 험뻑 젖어갖고 이 제프한테 하는 말이 나에게 갈아입을 옷을 줄 수 있냐고. 그리고 또 하나 패스트푸드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10달러짜리 상품권이 있으면 하나 달라고.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저녁에 다니다가 갈 곳이 없으면 다시 이 집 현관에 와서 비를 피할 것이니까 그것을 허락해 달라고. 이 세 가지 요청을 했다는 것이야.
이 제프는 너무 이렇게 흠뻑 젖은 그 클래런스를 보면서 집에 들어오라고 하니까 아니라고, 절대로 집에 들어가지는 않겠다고, 이 세 가지만 들어주면 된다고 했다는 것이야. 노숙자도 노숙자의 자존심이 있다고. 그러면서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생각 없는 그 10달러짜리 그 상품권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10달러짜리 상품권이면 자기는 한 2시간 정도는 그 매장에서 쫓겨나지 않고 그 몸을 녹일 수 있고, 또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고, 화장실에서 몸도 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지. 10달러짜리는 그 노숙자 같은 클래런스한테는 엄청난 그 능력이 있는 그런 상품권이라는 것이야. 그래서 이 제프가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든 그 친구, 이 클래런스는 나중에 교통사고로 죽게 되는데, 이 클래런스의 소지품을 넣을 수 있는 이렇게 작은 이렇게 박스가 하나, 이 제프의 그 텃밭에 담장 옆에 그 비를 맞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한쪽 구석에 놓여 있었는데, 제프의 그 장례식 날, 이제 이 제프의 장례식이 아니고 클래런스의 장례식에 이 제프가 그 클래런스의 그 상자를 정리하면서 옷 몇 가지, 그리고 빨간 야구 모자를 발견하는데, 이 빨간 야구 모자는 그 온 주민들이 알고 있는 이 클래런스의 상징과도 같은, 그리고 제프가 주는 모자라는 것이지. 그리고 이 노숙자와 같은 이 사람의 장례식에 몇 사람이나 올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장례식이 있는 그 교회로 갔는데 깜짝 놀랐다는 거. 이 클래런스의 엄마가 제일 앞에 있고, 그 교회 작은 그 교회에는 200명쯤 되는 그 조문객들이 모였다는 것이야. 그 마이크를 잡고 그 클래런스의 어떤 과의 관계, 클래런스를 위한 어떤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나오기를 그 장례식 과정에 있었는데, 이 제프는 도저히 자기는 하고 싶은 말은 많았지만 마이크를 잡을 용기가 없어서 그냥 그 빨간 야구 모자만 제프의 엄마에게 전달해 주었다고 하네. 그러면서 어, 이 제프가 노숙자와 같았던 클래런스를 만난 그와의 만남이 이 저자인 제프의 평생의 삶에 영향을 주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 얼마를 가지게 되면 충분한가, 선을 그을 수 있는 사람이 되자고 이야기하고 있어.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지 않을까? 나는 얼마나 있으면 충분한지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나만의 충분함을 정해보자고 한 제프의 말처럼, 우리 각자 내 삶의 충분함에 선을 그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충분함 속에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더 좋겠지. 모두들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안녕.